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사건 위주의 그 정치시사만을 다루었던 민심이 갑이다 해서 이 시사를 좀 더 심화하고 그 본질을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물 탐구 시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인물 탐구의 대상은 현직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한 지 10개월, 취임한 지 8개월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윤석열의 집권이 갖는 획기적인 의미를 읽어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아직 박약하기 때문이라고 봐서 인물 탐구 윤석열을 논하는 시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윤석열이 집권에 성공하게 된 데에는 정권 교체라는 국민적 원망, 원하고 바라는 바가 있었고, 이러한 그 정권 교체라는 그 원망의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시간과 공간의 정점에 윤석열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윤의 정권 교체는 이전에 있었던 정권 교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뚜렷한 특성을 갖습니다. 윤석열에게는 통념상 집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 기반이 없었습니다. 지역 기반과 세력 기반과 정치 기반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없어도 집권이 불가능한 것이 오늘의 한국 기득권 정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 세 가지 중 하나도 없이 집권에 성공했으니까 가히 선거 기적이라 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관점을 무슨 윤석열에 대한 아부거나 윤석열에 대한 부비판적 지지라고 오해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윤석열은 김대중을 빼고는 유일한 비영남인 대통령입니다. 1960년대 박정희 이래 한국의 대권 권자는 영남인들의 동무대였습니다. 그토록 역량이 출중했던 정치인 김대중도 집권을 위해 충청권의 김종필을 끌어안아야 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지역적 기반 없이는 대권을 잡기가 어려운 사정입니다. 김대중이 김종필과 연합을 했을 때 당시 사람들 중에는 유신 잔당과의 야합이라고까지 비난을 했죠. 이른바 DJP 연대. 여러분들 이 연대가 없었더라면 김대중의 집권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와 달리 윤석열은 타지역과의 연대 없이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윤석열은 노무현처럼 충청권 수도 이전 공약 같은 것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윤이 표를 목적으로 지역 감정과 일절 담합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윤석열은 김영삼을 빼고는 유일한 서울대 출신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에게서는 학벌 위세의 풍모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김영삼은 안 그랬어요. 은근히 서울대 나온 것은 항상 이렇게 과시하고 그랬어요. 요컨대 윤석열은 서울대 출신이면서도 서울대 인맥을 거느리지 않았다는 점이 더욱 큰 강점입니다. 예전 대통령의 2번 정도 될 뻔하다가 실패했던 이회창은 말 그대로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 인맥이라는 이른바 그 KS 인맥, 이것을 엄청나게 과시하고 이용을 했었어요. 사실 그 60년대, 70년대까지 경기고 서울대라는 이 한국 세력의 주류들은 사회의 요처마다 포진해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고 서울대 출신들은 그냥 말할 때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몇 회시죠? 하고 물어봐요. 경기고. 거기에 또 경기여고도 있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법관 출신 이회창은 이것을 광범위하게 이용했지만 3번씩이나 대권에 도전하기만 했지 성공하지 못했죠. 윤석열은 정치 기반도 없습니다. 흔히 정치 구단, 정치 집단하는 유단증도 없어요. 그럼에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 입문 불과 4개월 만에 제1야당의 후보직을 쟁취했고 다시 4개월 만에 대권까지 성취하는 신기록을 경신했던 겁니다. 윤석열은 혼자서 치른 사시는 구술을 했지만 국민과 함께 치른 대권 고시는 한 번의 재수도 없이 곧장 합격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사실 제가 보는 윤석열은 순리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언행들은 일면 투박해 보이지만 저는 대단히 자연스럽다고 봤어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라는 말은 명심보감에 있어요. 윤석열에게는 세속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놀라운 정치력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순천의 능력, 즉 소탈과 정직, 그리고 시간을 기다렸다가 일거에 집중하는 능력이 있고 이러한 능력은 그의 성장 과정, 가정 분위기와도 관련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이 그 동백아가씨라는 노래를 모른다고 하니까 네. 그 야당의 노정객인 박지원은 동네 개들도 부르고 다녔던 노래를 모를 수가 있느냐 했는데 저는 박지원의 판단이 틀렸다고 봐요. 동백아가씨 모르고 잘하는 아이들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가정 분위기를 윤석열 어려서 뭐 주일학교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네. 그리고 그 엄한 부모 밑에서 자라면 그 아이가 동백아가씨를 알 기회가 어디 있었겠어요. 이만큼 스스로 정치 구단을 자처하는 정치 초단 박지원까지도 윤석열을 잘 몰라요. 네. 오늘 인물탐구 윤석열론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런 데에도 있습니다. 방금 제가 정리하면, 제가 말했던 것을 정리하면 윤석열은 3가지가 없는 산무의 대통령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름 아니라 윤은 새로운 시대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검사 출신이라는 것을 문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야말로 단순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은 검사는 악인이고 변호사는 선인이라는 네. 순진무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순진한 건가? 순진무구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저돌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어서 검찰공화국이라는 그 단순과 저돌. 그럼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나오면 변호공화국입니까? 그러면 이재명이 당선됐더라면 검정고시 공화국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미 우리는 변호사 출신 정치인 2명의 비극적 결말을 목도했죠. 네. 노무현과 박원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호사 출신 정치인의 파란곡절한 최후를 예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말고는 어떤 정치인도 새 시대의 인물이 되기에 적합해 보이지 않았는데 마침 윤석열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그 당선된 국민이 부과한 그 소명을 나름 잘 수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당선과 대통령직 수행은 선거 기적이다. 선거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윤석열의 삶을 한번 일별해 보겠습니다.
윤석열은 1960년생이죠. 보니까 서울 성북구 삼선동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저보다 6살 정도 어린데, 제가 20대 초반에 서울 삼선동에 있는 그 아파트에서 친구들하고 자취를 하면서 거기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그 삼선동에서 또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같은 공간, 같은 공간이라고 할 수 없어서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한두 번 마주치기라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파평윤씨 윤석열, 1994년 검사로 기용돼가지고 27년 검사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박근혜 정부 때 수원지검 여주정장으로서 국가정보원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고,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을 폭로했고, 그 후과로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대로 2016년 박근혜 최순실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했죠. 그리고 2017년 3월에 박근혜가 파면되고 문재인이 당선된 후에 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그리고 2019년 7월 25일에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 직무 수행은 순탄치가 않아서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직무정지와 징계를 받다가 2021년, 작년이죠. 네. 작년 3월 4일 자녀 임기 4개월을 남겨두고 검찰총장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사임한 지 불과 석 달 정도, 2달 한 20일 만에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고, 7월 말에는 어쩔 수 없이 국힘당에 입당했고, 경선을 거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됐고, 그리고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해서 지금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윤기중 선생은 학자죠. 대학 교수직을 역임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대광초등학교 하면 예전에 보문동, 이 보문동과 신설동 사이에 삼거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광중고등학교가 있었고, 대광초등학교도 아마 거기에 부속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안암동 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고대가 있어요. 저는 또 한때 보문동에서 또 산 적도 있습니다. 서울 보문동 6가 33번지에 살았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충암중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충암중고등학교는 예로부터 신설학교였어요. 그 당시에는. 신설학교였었고, 제가 다녔던 신일중고등학교도 그렇게 오래전 학교는 아닌데 신일중고등학교보다 더 나중에 생긴 학교입니다. 충암이. 그 당시로 이제 충암은 야구를 조금 잘했고 바둑으로 유명했던 중고등학교예요. 그리고 이 충암을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이 윤석열의 친구 변호사 문강배가 있는데, 말하기를 재학 중 친구와 잘 어울리고 활달했으며 특히 의리가 있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사건,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과 관련된 모의 재판에서 검사로 출연해가지고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모의 재판이라 하더라도 무기징역 구형하기는 쉽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85년, 86년 이전과 85, 6년 이후가
이 정치 사회 분위기가 극히 대조될 정도로 변화가 컸어요. 형식적 민주화는 86, 87년에 이미 이루어졌는데 특히 1980년대 초반 전두환 그 부임 초기는 너무나 살벌했던 그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이 결과 이제 그 체포될 것을 염려해서 강원도로 피신을 하기도 했고, 이재명 그 전 대선 후보와 마찬가지로 그 현역 병역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양쪽 눈에 시력차가 큰 부동시로 이 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부동시가 심해가지고 윤석열은 운전면허도 취득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사시 도전기는 많이 알려졌죠. 대학 4학년 때 1차 합격을 했는데 1차 합격을 해놓고 2차까지 무려 9년이나 걸렸죠. 86년 네 번째 시험을 보던 당시 이제 장충동에서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이 장충동에서 보았으니까 아마 동국대학에서 보지 않았는가 싶어요. 근데 동국대학 그 후문 쪽으로 족발거리가 있거든요. 네. 장충동 족발거리를 지나면서 시험 보러 가면서 족발이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 시험 보는 내내 족발 생각이 들어서 좀 빨리 먹고 싶어서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고 소주에 족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형사소송법 마지막 시험을 20분 당겨서 마치고 일찍 나왔다고 합니다. 합격하던 해 그 이야기로는 시험 일주일 전 토요일에 대구에 사는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금요일에 함이 들어가서 그날 저녁에 함값 받아서 친구들끼리 술 먹을 생각에 공부가 안 되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삶을 모든 행위를 이제 고시건 심지어는 대통령직 수행이건 그냥 삶의 일부로 하는 이러한 생활 태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장충동 그 족발집 얘기 뭐 이런 것도 제가 이렇게 그 경험했던 그 추억의 장소들과 많이 그 일치하는 지역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그 근방에서 이 석사 논문을 마치고 그 다음날 박사과정 시험이 있었는데 후배 둘이서 소설을 쓰는 후배 둘이서 불쑥 찾아와가지고 뭔 작가가 박사를 하려고 하냐고 끌고 나가가지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날 시험을 보는데 전공하고 이제 그 외국어 두 개를 보는데 뭐 이렇게 막 활자가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보연 10원가 전공 시험에서는 그 신라가요 보연 10원가가 나왔는데 한자로 이제 써셨으니까 보현 10원가인데 그 십자가 한자 십자가 플러스 2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보현 더하기 원가 이거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보현 10원가는 알았는데 그래서 저도 뭐 영어 같은 거나 이제 제2외국어로 선택했던 한문 같은 것들은 이제 그런 대로 좀 했는데 그런 걸 생각하니까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남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게 족발이나 또는 소주일 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윤석열은 첫 공직선거를 제1야당 대선 후보로 치렀어요.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첫 공직선거 도전에 바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런 건 대단한 기록입니다, 여러분들. 2022년 5월 10일 이제 대통령에 취임했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김영삼 이후 서울대 출신의 두 번째 대통령, 그리고 헌정사상 최초의 서울특별시 출신, 검찰총장 출신, 그리고 김대중, 이명박, 문재인에 이어서 네 번째로 정권을 교체하면서 집권한 대통령입니다. 네.
윤석열과 경쟁을 했던 그 이재명의 이야기를 윤석열론에 좀 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표와 리, 겉과 속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일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사람도 아니죠. 문제는 겉과 속이 너무도 크게 다르면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표리부동 또는 이중인격자라고 이제 호칭을 합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둘 중에 하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각자의 기준도 있었고 취향의 문제도 작용했다고 봐요. 그런데 윤석열과 이재명의 언행들을 보면 그 둘 중에 하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취향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 알다시피 광주에는 전두환 표지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1980년 광주 시점까지 법적으로 수배가 풀리지 않고 있었던 저는 매년 5.18 때가 되면 의뢰 광주에 가고는 했는데 요새는 안 갑니다. 거기에 어느 날 가보니까 전두환 표지석이라는 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저를 안내했던 그 후배들이, 그 광주 후배들이 표지석 한번 밟아보라. 전두환이니까 한번 밟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밟기가 싫었어요. 광주 때 내가 여기 와서 도와준 것도 없고 광주에 가야 되지 않는가 해가지고 시도를 하다가 근데 광주 시내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던 주제에 뭐 인정해가지고 표지석을 밟는가. 저하고 아주 좀 친했던 대학 때 그 친구가 하나 있는데 나중에 그 동아일보 신춘문예 중편에 당선해서 이제 소설가로 데뷔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대학을 마치고 대학 4학년 때인데 갑자기 민주화가 되니까 무슨 민주동문회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네. 아니 민주동문회를 만들려면 독재시대에 만들어야지 민주화 되고 나니까 민주동문회를 만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의 그런 취향을 잘 알았던지 민주동문회 결성을 주도했던 그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갑수 씨는 보나마나 참여 안 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제안을 안 했다 하길래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는 광주에 갈 때마다 전두환 표지석을 의기양양하게 밟습니다. 짓밟아요. 그런데 윤석열이 광주에 갔을 때 안 밟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윤석열은 학생 시절에 전두환을 모의 재판에서 남아 응징한 반면 이재명은 대관절 전두환 시절에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걸 겉과 속의 문제로 볼 수가 있다 그겁니다. 자, 다음으로 봉화마을에는 노무현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은 작은 비석 하나 세워달라는 고인의 뜻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거대한 사이즈로 만들어져 톤을 잡았습니다. 저는 2009년 노무현이 수사를 받다가 자결했을 때 조금 슬펐습니다. 많이 슬픈 건 아니고 좀 안 됐다 싶어요. 그래서 그가 화장되던 그 수원 연화장에 가서 화장하는 시간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무슨 한명숙도 있었고 천호선도 있었고 그랬어요. 한편으로는 그 가슴이 아프고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화장장 입구까지 내걸어진 노란 리본들 앞에서 뭔가 저는 불길한 것을 좀 느꼈어요. 화장할 때부터 지금 노무현을 이용하는 게 아닐까 하는 선입견이 좀 들었다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그
약간 삐딱하게 생각하는 이것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남을 의심을 잘하기 때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다는 윤석열은 노무현 그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비석을 쓰다듬는 일 같은 거 안 해요. 그거 진짜 잘하면서 처절하게 기도하고 묵도하고 흑흑거리는 건 이재명이에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 김대중 그 기념관을 가서는 이 사람 모형으로 이렇게 네, 등신대. 돼 있는 그 김대중 대통령과 이렇게 악수하는 동작을 한번 취한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나는 이 장면이 뭐 그럴 수 있겠다. 약간 유머러스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이러한 행동, 봉화에 가서 노무현 비석을 쓰다듬는 이재명이 돼가지고 노무현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김부선 씨의 회고에 따르면 그 노무현 기일에 김부선 씨가 그 봉화마을에 가려고 하는데 비 오는 날인데 이재명이 연락해야지. 그런데 뭐하러 가냐고 그 김부선한테 그 문자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노무현의 무덤에 가서 가장 슬픈 건 이재명이야. 김정수보다도 더해. 그렇지 않습니까? 봉화에 가서 노무현 비석을 쓰다듬고 봉화에만 가면 숙연해지고 전두환 표지석만 가면 짓밟아버리는 이 이재명을 사람들은 왜 좋아하는 것일까? 그게 단순히 취향의 문제만일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겉보다는 속을 봐야 됩니다. 물론 겉도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속적으로, 통속적으로, 고정관념으로, 선입견으로 겉모습을 볼 바에야 아예 안 보는 게 낫다 그겁니다. 저는 이런 말을 좀 이 윤석열 인물 탐구론을 통해서 곁들여서 하고 싶었고, 제가 보는 그 윤석열은 그 겉과 속이 그렇게 다른 사람은 아니다라는 확신 같은 것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그 순리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인간을 중시하는 인간 본위의 가치관을 지닌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말로는 자주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윤석열은 정치도 삶의 일부, 고시 공부도 삶의 일부로 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의 강점이 있으면 서두르지 않고 무리를 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무리를 않다고 보니까 사식 공부도 그렇게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 싶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원만한 가정에서 잘 자라가지고 뭐 도끼 같은 것을 품고 따로 유별나게 어떤 일을 업무하지도 않는 형인데 단지 그가 검사였다는 이유만으로 윤석열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인간 윤석열은 이치와 상식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사람들 뜻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이럴 때 원칙과 상식을 중시하고 이에 따랐던 사람이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강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윤석열의 이 현재의 삶이 매우 고달프고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은 서두르지 않고 끝까지 두고 봅니다. 그러다가 정말 아니다 싶으면
그가 내세우는 법과 원칙을 무기로 장애물을 제거할 줄로 압니다. 25년 검사 생활에서 그런 것은 저는 충분히 익혔다고 봐요. 네. 바로 여기에 당한 거. 처음부터 조급하게 상대방을 비판 반대하지 않고 봐줄 수 있는 데까지는 봐주다가 이게 아닌 것 같으면 단칼에 처치해버리는 그 윤석열의 단호한 성격, 이런 거에 당한 것이 머리 나쁜 조국이고, 머리 나쁜 추미애고, 머리 나쁜 김종인이고, 머리 나쁜 이준석이고, 머리 나쁜 이재명과 머리 나쁜 문재인이 남아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문재인이나 노무현은 좀 덜하지만 문재인이나 이재명과 같은 이른바 쇼질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멋지게 보이려고 노력도 안 해요. 모르는 것은 그저 모른다고 하고, 조금 아는 것은 조금 많이 아는 줄 알고 그냥 그대로 발설해버립니다. 이런 점이 윤석열을 또 오해하고 비난하는 근거로 많이 작용을 했죠. 그래서 저는 좀 생소한 용어를 썼는데, 옛날로 치면 윤석열에게는 협객의 기질이 있다. 네. 윤석열은 당구 500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변호사를 하다가 검사로 돌아왔던 이후에서 이 배달 짜장면 냄새에 너무 향수를 느껴서 돌아갔다. 그러면서 무슨 발라드풍의 유행가도 곧잘 이제 열창을 하긴 하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애주가예요. 자, 여러분들, 삶의 식견이 다양하지 못하고 좁고 짧은 사람들은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윤석열을 평가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검사 출신이기에 안 된다. 그런 그 고정관념, 어디 출신이기에 안 된다는 법이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럼 변호사는 된다는 말이니까. 자, 여러분들, 대선에서 가까스로 이긴 대표적인 두 대통령은 윤석열과 김대중입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IMF 환란의 와중에 이 김대중은 이회창을 상대로 아주 신승을 거두었죠. 뭐 밤새도록 승부가 이렇게 변화 엎치락뒤치락 그렇죠. 아주 엎치락뒤치락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거가 있었던 날 다음 날 아침 한 7시 반까지도 확정이 안 됐고, 7시 반이 지나자 그 김대중의 당선이 확실히 됐어요. 그러니까 7시 반쯤 한 40분쯤 됐는데 전화벨이 아침부터 띵 울리더니 우리 어머니예요. 그러더니 이제 자도 되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신승을 했어요. 김대중도. 그런데 이렇게 신승을 기록했던 그 김대중 대통령은 6.15 선언, 요즘은 또 뭐 그 성과가 다소 이렇게 과소평가되기도 합니다만은 6.15 선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IMF의 환란을 극복했고, 나름대로 그 동서화합을 이루고 외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러나 반면에 대선에서 역사 이래로 압승했던 이명박은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압승은 아니지만 낙승을 거두었어요. 네. 그러나 문재인이 저는 전형적인 실패한 대통령 부류에 든다고 봐요. 따라서 대선에서 가까스로 이겼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를 평가하는 기준은 절대 될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렇죠. 세상 일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프로축구에 큰 관심을 갖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 건 알아야 되니까. 월드컵 그 개막전 비슷한 경기를 봤을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이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빈잘만이 막 그 공휴일 선포하고 뭐 아주 포상도 크게 했잖아요. 네. 떠들썩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저 첫 번째 경기에서 진 것이 약이 되어가지고 아르헨티나가 의외로 잘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은 그때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하면 좀 신빙성은 떨어지죠.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축구, 야구 이런 대회를 보면 초반에 부진했던 강팀이 우승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런 걸 대통령 선거에 적용할 수 있을는지는 제가 확실한 근거는 될 수 없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전임자를 계승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거하고 정권을 바꾸어서 당선되는 거하고 그 당선의 의미는 크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직을 암만 잘 수행하고 대통령 재임 시에 아무리 지지율이 높건 낮건 간에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느냐에 있어요. 여러분, 박근혜는 물론 실패했지만 문재인도 그 탄핵한 대통령을 이기고 대통령에 대놓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잖아요. 네. 그런 걸 한번 윤석열에게 적용을 시켜보라 그겁니다. 김대중과 이명박은 재임 중 경제적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명박의 장점은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상대 후보가 너무 약체였었죠. 그리고 야당이 분열했었죠. 열린우리당으로 분열을 했고 그 다음에 무슨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것을 급조했고 그리고 약체 후보였던 정동영의 이유가 큽니다. 그러나 김대중은 그 이회창이라는 강적과 맞섰던 노무현으로 하여금 정권을 재창출하게 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한국은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당연히 대통령의 지지율에 불리하게 작용을 해요. 지금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지지율이 낮은 것도 경제와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내림이 있으면 오름이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경제는 미국 경제의 종속 변수적 성격이 강한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미국 경제가 향후 한 6개월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에 따라 한국 경제도 한 1년 후부터는 회복되기 시작해서 윤석열의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일찍이 마키아벨리는 통치자가 귀족을 탄압하면 인민이 좋아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민은 자기들을 탄압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통치자를 지지한다고 했어요. 제가 보기에 윤석열은 문재인과 달리 인민을 속이지 않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에게는 이른바 귀족을 탄압할 수 있는 건수가 수두룩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야말로 탄압이 아니라 이럴 경우에는 응징이고 선택이 아니라 의무란 점에서 윤석열은 운이 좋은 대통령이에요. 왜? 귀족들을 탄압할 구실과 명분이 너무 많고 그런 건수가 또 많잖아요. 물론 이런 일들을 신중하게 하고 민주주의 범위 안에서 서두르지 않게 하려는 또 노력도 병행되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직선으로 뽑은 대통령 윤석열을 대하는 반대자들의 언행은 대단히 비민주적입니다. 일부 야권 정치인들과 언론들의 대통령 비판은 비판의 수위를 넘어 비난과 야유일색입니다. 물론 그런 걸 하기 전에 사실 확인이나 가치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정치인과 언론이 그러니까 대중도 덩달아 대통령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게 무슨 세련된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가지고 윤석열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말을 해보세요. 제가 어제 우리 방송 그 댓글 알아보니까 그 윤간음을 지지하는 놈들이 부정부패한 것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야권 시민단체 부정부패만 편견으로 얘기하는 저 늙은 것. 저 늙은 것은 그렇다 치고 옆에 있는 젊은 것 둘은 뭐란 말인가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자, 여러분들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비판 많이 받았어요. 대통령도 탄핵됐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있으면 한번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세요. 사실 윤석열이 그런 비난이나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아니고 그런 짓을 딱히 하지도 않았어요. 네.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건대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는데 정치 세력도 없었고 언론을 특별히 우대하지도 않고 시민단체나 운동업자들 단체와 같은 진지를 구축하지도 못했고 사실 오늘날 그 운동업자들의 그룹이나 시민단체들 이것은 그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가 얘기한 그들이 구축한 진지 진지전을 벌여야 된다는 그러한 세력 이론 이거에 부합되는 점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윤석열은 겉보기처럼 사람만 좋아 보이는 물렁물렁한 인격은 아닙니다. 윤석열은 자기에게 가해진 모해나 부당한 비난 이것이 국가의 보편적 가치와 국익을 훼손한다고 보았을 때는 그들로 하여금 실컷 무리수를 범하게 내태두었다가 여론의 향배도 보면서 상식과 규정 그리고 법률 같은 보편성을 가진 무기로 일거에 밀어내든지 제압해버려요. 지금 대통령에 당선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요. 이 머리가 있는 윤석열은 처음 해보는 대통령직에 나름 잘 적응해 가고 있고 어떤 말과 행동을 보이면 비난을 받는지를 익혀가고 있습니다. 단련되어 가고 있고 정치인으로 또 새로운 면모를 개척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당인 국힘당이 여전히 잘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들은 비난받아서 쌉니다. 보세요. 최근만 하더라도 그 여야 실세들이 지역구 예산에 야합을 했죠. 네. 그 다음에 노웅래 체포동의 안에 찬성표가 101표가 나왔어요. 그 표결에 정의당도 찬성 쪽으로 당론을 정했거든요. 네. 그러면 국힘당에서 가결표를 던진 인간이 100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국힘당 국회의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119명 아닙니까? 20명 이상 국회에 불참했거나 찬성 기권했다는 반대 직권했다는 뜻입니다. 국힘당을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힘당의 현 상태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윤석열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은 그리 만만한 사람이 아닌데 만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네. 가장 큰 우화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자, 이런 건 고전에 많이 나오는 말이죠. 그 다음으로 큰 우화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사실 말입니다. 이 윤석열이 그 후보, 대통령 후보로서 몇 차례의 위기를 넘겼는데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든 결정적인 위기를 만든 두 인물이 있다면 저는 김종인과 이준석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끝까지 김종인과 이준석과는 맞서 싸우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저 사람들은 내 맞수가 아니다. 응? 예전에 그 박정희 시절에 대장 출신이었던 그 김재원 비서실장이 그 대위 출신이었던 차지철 경호실장한테 매번 그 악사를 먹으면서도 했던 말이 대장 출신이 대위 출신하고 싸울 수는 없다 뭐 이런 말로 변명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윤석열은 김종인과 이준석의 만행에 가까운 그 언행에 직접 반응은 안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좀 험하게 얘기하면 김종인은 한마디로 해서 나이든 잡것이었고 이준석은 나이 어린 쓰레기였습니다. 제 말이 좀 심합니까? 아마 김종인이나 이준석은 심하다고 하겠죠. 자, 김종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은 이기려면 연기나 하면 된다. 내 말만 들어라. 이건 잡것의 말이고 윤석열이 이기려면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이건 쓰레기의 말이었어요. 자, 지나놓고 보니까 맞는 말입니까? 자,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역사에서는 지도자급 인물을 평가할 때 유가 아니면 법가, 군자 아니면 소인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그 춘추전국 강좌에서 텍스트 중에 하나로 삼고 있는 공원국 선생의 춘추전국 이야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나라 고조 유방은 백수건달 출신답게 객기를 부린다 싶을 정도로 으렁대는 모습도 있고요. 때로 의문스럽기도 하면서 속으로는 일말의 선량함도 있습니다. 때론 에라 모르겠다 네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자신의 엄청난 성취까지도 포기할 줄 알거든요. 요즘 사람들 저마다 책 많이 읽고 글줄 꽤나 쓴다지만 대개는 하나마나한 소리만 늘어놓는 백면서생이 되거나 남들을 올가매는 나쁜 일이나 하는 사람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다 보니 협기가 그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윤석열을 역사, 과거의 인물로 볼 때 협객 축에 들은 인물이라는 진단을 이미 방송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 차례 게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진시황을 죽이려다가 실패했던 협객 형가는 중국 제1의 협객으로 비록 실패는 했지만 역사에서 평가를 받아요. 여러분 중국 리슨 감옥에 있는 안중근 기념관에는 이색적인 효가 있는데 아주 제1의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혁명가 겸 국학자 장태염이 안중근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아주 제1의협, 아주 제일 의로운 협객. 여기서 아주를 쓴 것은 중국 제1의 협객인 형가보다 안중근이 한 단 높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게다가 협 앞에 의자가 붙으면 이건 성공한 협입니다. 중국의 제1협객으로 형가를 꼽은 것은 사마천의 사기에서였어요. 그러나 중국보다 더 광대한 아시아의 제1협으로 앞에 의자까지 붙여서 의협. 안중근을 꼽은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들은 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기껏해야 윤석열을 가리켜서 쩍버리니 도리도리니 윤짜장은 또 뭐고
윤자를 거꾸로 해가지고 교은 또 뭐란 말입니까? 졸렬, 조잡, 유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윤석열은 유가도 아니고 법가도 아니고 군자도 아니고 소인도 아니에요. 윤석열은 제가 보기에 협입니다. 협은 돈과 명예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검사 25년 해가지고 재산이 1억도 안 되잖아요. 협은 현란한 지식이나 말솜씨도 없고 어떤 데 보면 예의 범절에 무심할 수가 있습니다. 협은 돈이나 명예보다는 노래나 술을 더 좋아합니다. 속된 말로 협은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스스로 의로운 독고다이 같은 게 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협이라고 해도 실패만 하는 건 아니죠. 안중근은 죽음으로써 성공한 협이었고 유방은 한고주 유방은 살아서 대성한 협이었습니다. 협은 의로운 친구를 군주보다 중시하고 윤석열에게는 후배이자 친구인 한동훈이 있습니다. 한동훈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성공한 지도자가 되는데 많은 조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조금만 더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한두 차례 이상 얘기했던 건데 아마 윤석열을 이런 식으로 역사에 의거해서 평가하는 견해는 없는 것 같아서 윤석열 롤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일화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윤석열 검사는 2013년 국정원 부정선거를 수사하다가 수사팀에서 배제 자천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회 답변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주 신선했습니다. 바로 이런 말을 자주 했던 사람이 전통적인 조선 선비들 가운데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윤 검사의 말은 충보다는 다를 정을 더 중시하는 관점이었다 그겁니다. 보통 충과 정 중에서 정보다는 충을 선택한 선비로 우리는 정몽주를 기억하고 있고 충보다는 정을 선택한 선비로 조광조를 기억하고 있는데 둘 다 역사에서는 실패했습니다. 1493년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 오늘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종은 그 당시에 재상이었던 윤필상이 대간들의 탄핵을 받자 창피하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남기고 퇴근해버리자 숙직 관원에게 유호인에게 가서 윤필상에게 가서 사직을 좀 만류하라는 사적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명을 받았던 당직관 그 당시 홍문관원입니다. 유호인. 왕명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명령을 내리려면 정식 개통을 밟아서 내리지. 왜 숙직 보고 있는 저녁 때 나한테 사적으로 내려? 내가 자기 무슨 비선 실세라도 되는 줄 알아? 이런 생각도 했고 그 다음에 대간이 탄핵을 받으면 사직해서 집에 가면 그런 줄 알아야지 뭘 그걸 따로 말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만치 않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완전히 유호인이 자기 왕명을 속된 말로 생깠거든요. 언제 그런 말 했냐라는 식으로 뚱하게 나오니까 이제 그 민주적인 소양이 높았던 성종도 열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유호인을 이제 국문하려고 하니까 유호인의 동료 시강관이에요. 유호인은 홍문관원인데 시강관은 이건 왕과 왕자를 앞에서 이렇게 학문을 논하는 사람이니까 더 권위가 있었겠죠. 성 3명이
성종한테 가서 항의합니다. 호인을 국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종이 그래도 이 말을 보세요. 이렇게 당돌하게 나오는 젊은 신하들한테 성종이 하는 말 얼마나 교양이 있습니까? 신하가 되어서 임금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의리에 편안하겠는가? 일이 사직에 관계되지 아니하는데, 즉 국가의 중대사가 아닌데 어찌 따르지 않아야 할 이치가 있겠는가? 내가 이 정도 왕으로서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일도 아니고 좀 삐쳐가지고 사직하려는 사람 좀 달래라는 말까지도 안 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런 뜻 아닙니까? 네. 이런 걸 보면 말입니다. 검사들이 좀 듣기 싫은 말 했다고 네. 지금 막 나가는 거죠. 뭐 이런 말을 했던 현대와 비교되죠. 이런 말을 듣고 웬만하면 그냥 왕의 뜻에 응할 때 성세명 하는 말 보세요. 신하의 돈은 의를 따르고 임금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예, 성종실록 24년 10월 27일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왕 앞에서 신하는 도를 따르는 것이고 신하의 도는 의를 따르는 거고 임금을 따르는 게 아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의 가치관과 성세명, 유호인 등의 조선 사대부의 가치관이 맥이 다 있지 않습니까? 1493년 525년 전 조선왕조가 개창한 후 딱 100년에서 1년이 더 지난 시점, 우리는 위 군신 간의 대화에서 특히 신하의 당돌하고 발칙해 보이는 대답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안건 하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의 말은 바로 조선의 선비정신의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오늘 논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